네, 오늘 2023년 경영환경 변화와 교육체계 수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 40분 정도 저하고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경영과제하고 교육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교육체계, 교육계획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걸로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우리 HRD 미션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인사부서에 있든 교육부서에 있든 인재개발원에 있든 HRD를 맡고 있다고 했을 때 이 HRD 미션이 뭐냐 묻는다면 많은 분들은 우리가 연간 교육체계, 교육계획에 나와 있는 교육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잘 운영해서 만족도가 높고 교육 효과가 높은 교육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저희가 인터뷰를 해봐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교육 운영도 잘해야 되지만 이 HRD가 사실은 그 교육 운영을 잘했다고 해서 잘했다는 소리를 듣지는 못한다라고 봐요. 특히 제가 CEO나 경영진을 인터뷰해보면 CEO나 경영진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저 인재개발원, 저 교육팀 예산을 많이 쓰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 직원들 저기 계속 교육받으러 갔다 오는데 며칠씩 빼가지고 교육받으러 갔다 오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불만을 많이 얘기합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인재개발원이나 교육의 역할이 경영진 관점에서 보면 비진하다고 보는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문제가 뭐냐면 이 매니지먼트 파트너십이에요. 매니지먼트 파트너십은 우리가 이 HRD가 뭔가 문제가 벌어진 곳에 그 문제를 처방하는 부서가 아니라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선도적으로 환경 변화든 문제든 캐치를 해서 그거를 사전에 먼저 해결해 줄 수 있는, 특히 경영환경 변화와 경영진의 요구를 미리 잘 캐치를 해서 그거를 천연도 교육에 잘 반영해 주는 거. 요거를 저희가 이제 매니지먼트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이따 이하에서 경영환경 변화를 좀 거시적인 것부터 다양하게 볼 건데, 이런 환경 변화가 우리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 특히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또는 직무에 또는 직원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를 보고 그걸 우리가 선도적으로 교육에 반영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뭐 강사나 교육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경영진 관점에서 보면 이게 파트너가 아니라 사후 처방도 제대로 못하는 부서 아닌가라는 의문이 대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HRD는 경영진의 관점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경영자의 관점으로 고민하고 경영진의 입장에서 경영진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프로그램 솔빙입니다. HRD 미션 중에 중요한 것은 현업의 고민과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HRD 부서는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는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부서가 아니라 현장을 돌아다니고 현장의 이슈를 찾아내고 현장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부서여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현장에서는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가, 어떤 문제가 가장 어려운가,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뭔가,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교육과정이 교육체계도상의 과정면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 안의 내용 속에 또는 방법 속에 이게 반영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어떤 기업의 HRD를 진단해보면 HRD의 성숙도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크게 부족한 게 이 두 가지예요. 교육 기획 관점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과정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HRD는 교육 운영도 잘해야 되고 만족도도 높여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파트너십으로 경영진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경영환경 변화를 어떻게 우리 교육체계와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현장의 문제를 찾아내서 어떻게 이 현장의 문제를 풀어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HRD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경영형 변화를 2023년도에 예상되는 경영형 변화입니다. 이게 뭐 이제까지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내년도에만 나타나는 환경은 아니에요. 지금도 변하고 있고 지금도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연결이 돼서 내년도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HRD 영향을 미칠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외부 환경 변화, 조직 환경 변화, 전략적 이슈 등을 반영한 학생 요구를 한번 정리해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 체계에 어떻게 녹여놓을 것인지, 우리 교육 체계도 내지 교육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 경영력 변화와 HRD 이슈 쪽이 시간이 좀 더 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가 끝나는 대로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쉬었다가 들어오셔서 요 로마자 2번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약간 적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 적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해봐야 돼서 요 뒷시간에 이 부분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3년도 경영력 변화 세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워시 환경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변화, 세 번째 조직 환경 변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계 경제는 내년도가 2.9%로 전망되는데, 이게 지금 IMF가 올해 6월 달에 전망한 수치인데, OECD는 지금 이거보다 약 0.5에서 6 정도 낮게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내년도 세계 경제는 2.3에서 2.4 정도. OECD는 더 낮게 지금 최근에 전망을 했고, IMF가 6월 달에 전망했을 때는 2.9%로 전망했고, 2022년도 올해가 3.2%니까 작년보다 0.6 정도가 세계 경제는 다운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2.1%, 중국은 5.1인데 이 중국의 5.1은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중국은 지난 10년간 거의 7% 내지 8%대 성장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거를 편하게 들어주고 영화를 보듯이, 이게 어찌 무슨 뭐 대학교 수업처럼 막 필기를 하고 너무 막 긴장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편하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들어주시면, HRD 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첫째, 시야가 좁다. 두 번째, 이런 거시적인 문제를 닥쳤을 때 이건 우리하고 큰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근데 이건 교육자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교육자들은 맨날 아침에 조간신문을 읽거나 미국 뉴스를 보면서 CNN을 보면서 이 데이터들을 보고 있어요. 경영진의 관점에서 보려면 오늘 저보고 제가 리뷰해 드리는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관점을 갖고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HRD 하시는 분들이 이런 관점들을, 경영학적 관점을 좀 가져주셔야 매니지먼트 파트너십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자, 미국은 2.1이니까 이게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미국 경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2.1% 나아진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게 5.1인데 이 5.1이면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런데 그간 7, 8% 성장의 확률에 비춰보면 낮은 수치고, 그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꿈꾸면서 내놓은 아주 두 가지 지표가 있어요. 최소한 경제 성장률은 6%를 보수한다, 6% 이상을 유지한다와 위안화가 1달러당 6위안대를 유지한다. 더 좋다면 5위안대 후반. 근데 지금 벌써 7.2위안입니다. 오늘 6이 아니라 7이 넘어갔고 7.2위안이고 이게 지금 더 가고 있어요. 중국은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달러 대비 위안화가 올라간다는 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떨어진다는 거는 수출 국가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일단 5.1%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다, 저성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유로 2.2, 일본 1.9, 한국은 2.1. 연초에는 2.9% 전망됐어요. 올 초에는 내년도가 2.9%라고 전망되는데 지금 2.1로 전망됐고, OECD 전망으로 보면 이게 1%대 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굉장히 저성장기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실은 개도국은 3.9%로 예년에 비해서 저성장, 전반적으로 저성장세입니다. 세계 경제가. 자,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
팬데믹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하방 리스크라는 건 경제가 다운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주저앉는 현상이에요. 하방 리스크라는 게. 예.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 석유, 곡물 가격 이런 게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 지역에서 벌어진 국지 전쟁이 아니라 이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곡물 가격, 이런 원자재. 몰랐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였는지. 몰랐죠, 저희들이. 근데 어마어마한 나라고, 철강이 어마어마한 철강 생산 국가였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몰랐거든요. 원자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이 공급망이 지금 방금 말했던 원자재와 곡물에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확보하려고 그 어마어마한 곡물이 필요한 중국은 13억 인구가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곡물이 필요하겠죠. 밀가루뿐만 아니라 우리로 치면 쌀 같은 거, 각종 콩, 옥수수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고 난리가 나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금값만 떨어지고 있어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팬데믹 후에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단순히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 연준 FOMC가 지금 계속해서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0.5%씩, 0.25%씩. 자, 여기 밑에 미국의 금리가 나와 있는데 3.5에서 4.25. 2023년 4%대, 심지어 5%대까지도 갈 수 있다. 자, 첫 번째, 왜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가? 미국은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 달러를 찍어서, 약 우리 돈으로 2,000조에 가까운 돈을 뿌렸어요. 달러를 찍어가지고.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니까 달러를 찍어서 경제를 일으키려고 했고, 또 수출 대금 같은 걸 지불하려고 했고, 세금이 덜 거치는 적자를 메꾼 거예요. 약 2,000조 달러를 풀어서 양적 완화를 한 거죠.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를 풀었어요. 달러를 풀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달러의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니까 미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미국의 경쟁력이. 팬데믹 이후에 지금 미국은 어디로 다시 달러를 다시 회수해야 돼요. 뿌렸던 양적 완화로 뿌렸던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소각을 하든지 중앙은행에 쌓아놔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럼 달러를 다시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올려야 돼요. 물가가 올라가는 것 첫 번째. 이 달러가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양적 완화로 너무 많이 풀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미국 경제 위기가 온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러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해외로 나간 달러들, 뿌려진 달러들을 다시 걷어들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는 거고, 두 번째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를 잡겠다는 명분이에요. 물가가 뭐 7%, 8%까지 올라가니까.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물가는 왜 올라갔어요 지금? 좀 원자재 수급 불안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원자재 수급 불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어요. 작년도, 재작년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미국 연준 FOMC가 제시한 기준금리는 0.25%였어요. 한때 0.0%. 금리가 없는 제로 금리 시대를 상당히 오랫동안 겪다가 슬금슬금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 벌써 3.5, 내년도에 4.25까지 올린다는 지금 전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죠. 엄청난 금리로.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청년층, 담보대출을 받은 분들, 그렇게 해서 집을 사신 분들, 전세자금 대출 받은 분들, 지금 앞으로 현재 한 4억 정도 빌렸으면 금리가 200만 원대예요. 170, 8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조만간 250만 원대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 국내에서. 국내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요 지금 미 연준은 또는 각국 중앙은행은 지금 통화긴축 정책
펼치면서 금리를 인상해서 풀렸던 통화량을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뭐예요?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통화량. 돈의 양.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을 관리하는 게 중앙은행. 그 통화량을 통해서 금리가 조절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중앙은행의 기능은 그겁니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기능이고 정확하게 잡아줘야만 이 경제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고민이 많죠. 금리를 올리면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민생 경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금리를 그냥 안 올리고 그대로 유지하자니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자,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 구조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이 뭔지를 다시 짚어보고 비즈니스의 핵심에 집중해서 인력을 육성하고 그 우리가 잘하고 있고 본질적이고 코어가 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직원 교육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자제해야 됩니다. 저성장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스탠스는 뭐냐면 당연히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냐면 핵심에 해당되는 핵심인자만 교육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의 본질이나 핵심에 해당되는 쪽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중점적 투자를 해. 교육도. 네, 전 직원 교육하고 또 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교육들 막 할 수 없어요. 네. 조직 활성화 같은 경우도 전 직원을 동원하면 그 전 직원이 하루를 뺀다거나 하루라는 시간이 기회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직접 비용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이 약 4,000명의 우리 회사 직원이 하루 동안 8시간 동안 일을 안 하는 동안 발생하는 기회비용 이런 문제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기획을 해야 됩니다.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근본적인 구조에 초점을 둬야 되고 본질에 다시 집중해야 되고 비즈니스의 핵심을 강화시키는 쪽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뭐 당연히 세계시장 다변화를 해야 되고 루트를 새로 풀어야 되고. 자, 두 번째 $1 강세 환율 불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서 환율이 나오고 유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어느 기준점을 갖고 보셔주기를 바랍니다. 이 결론적으로. 제가 이 꼭지에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때 두 가지를 강조할 건데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세계 경제를 들여다보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미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딱 볼 때 환율과 유가입니다. 환율과 유가. 환율은 지금 오늘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여기 보시면 1390원. 이건 지난주에 제가 뭐 발표 자료를 지난주에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한 주 정도 전에. 지난주에요. 자, 혹시 메모하실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39원, 6원. 장중한 때 1444원을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1450원 넘어가고 1500원대도 온다 예측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죠. 지금 요렇게 내년도가 1385원에서 1435원이 예측되는데 이게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전망한 분들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적은 내용이에요. 내년도. 근데 일주일 사이 특히 어제 20원이 올랐어요. 환율이. 하루에 20원 오르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환율이. 어제 20원이 올랐는데 일주 사이에 딱 50원 가까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네. 자, 유가는 90에서 110달러가 예측되는데 유가가 또 일주일 사이에 제가 자료 보내드리고 일주일 사이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유가가 지금 서부 텍사스산 소비 WTI라고 하는 서부 미국 뉴욕 금융거래소에서 거래되는 WTI 서부 텍사스산 소비가 76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 100달러였거든요. 얼마 전에 100달러였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만들 때 90달러였어요. WTI가. 북해산 브렌트유 83달러입니다. 지금. 북해산 브렌트유 92달러였어요. 이게 이렇게 급락하는 일들이 많지가 않은데 지금 유가도 메모가 가능하시면 오늘 현재
76에서 83달러. 많이 떨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환율도 중간에 껴있는 나라고 유가도 중간에 껴있는 나라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환율의 경우에 어떤 선을 기준으로 수출을 하는 대기업은 유리해지고 어떤 선을 기준으로 자재나 부품을 수입하는 중소 중견기업들은 불리해지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1,100원입니다. 1,100원. 그럼 지금 1,100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오늘 1,430원이니까 39원, 1,440원 다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1,100원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어디에 유리합니까? 수출을 하는 대기업들한테는 유리한 구조인 거예요. 왜? 달러로 받아오니까 수출하고 대금을 달러로 받아와서 1달러당 우리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바꾸니까 수출 기업들은 유리한 거죠. 근데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부품이나 자재를 수입해야 되는 기업들, 주로 그게 중견 중소기업들입니다. 거기는 어때요? 수입 비용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반대로 1,100원 밑으로 떨어져서 1,000원대 또는 900원대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환율이 900원대로 가면 현대차나 삼성전자는 생산성이 아주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완전 적자예요. 완전 적자. 팔수록 적자가 더 심해지는 구조. 1,000원대도 적자 구조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작년에 계속 1,100원대였어요. 1,100원 초반대. 1,110원, 1,120원, 1,130원. 네. 근데 이게 지금 1,430원, 40원까지. 1,500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수입을 중간에, 수출은 그냥 합니까? 자재를 사다가, 부품을 사다가 조립해서 수출하는 거잖아요, 완제품을. 그럼 수출하는 기업과 수입하는 곳에 정점에서 볼 때 1,100원이 기준이에요. 1,100원대 전후 1,090원이나 1,100원, 1,110원 정도 요 사이면은 상당히 우리 경제는 괜찮은 편인 거예요. 근데 이게 1,430원으로 가면 수입하는 곳들은 굉장한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부품 기업, 원자재 수입하는 쪽, 이쪽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유가는 어떠냐, 유가는. 세계 유가, 지금 뭐 북해산 브렌트유 아까 말씀드린 서부 텍사스산 석유 70달러 기준, 70달러를 기준으로 볼 때 70달러 미치면 세계 경제는 수요가 석유가 아니고 세계 소비 시장의 수요가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70달러 이상으로 가면 과열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수요가 많아지고 과열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공급이 딸리고. 그럼 이 70달러를 기준으로 볼 때 아니 석유값이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 뭐 30달러, 40달러면 우리 물가도 떨어지고 자동차 휘발유값도 떨어지고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70달러 비치라는 건 세계 시장의 일반적인 소비 수요가 떨어졌다는 얘기고, 소비 수요가 떨어졌다는 건 수출을 갖고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물가가 떨어져서 원자재 값이 떨어지니까 좋다는 측면도 있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70달러 밑으로 석유값이 떨어지면 세계의 소비 수요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험한 징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70달러 이상으로 또 가면 무슨 일이 있냐? 과열되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 이건 어쩔 또 원자재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게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 정확한 건 없어, 학설도 없고, 그러나 전문가들이 대략 얘기하는 거는 환율은 1,100원, 유가는 배럴당 70원.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서 이게 더 위냐 미치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대략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좀 신경을 써보세요. 환율하고 유가를 한번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1,439원이고 이 순간 N은 달러당 1,144원이에요. N이 144원은 우리가 알던 N은 1달러당 100원입니다. 네? 그러던 N이 지금 144원까지 가 있어요. 네, 위안화는 보통 5원대였어요. 5원대 후반. 근데 그게 7.2 위안까지 가 있어요. 작년도에 6위안이고 1달러당 7.2 위안.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느냐? 직원들 교육 안에
이런 별도의 교육, 원가 회계 교육이라는 걸 별도로 과정을 설치해도 되고, 중요한 건 여러 직급 교육이나 직무 교육에 원가 회계 교육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원가 회계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원가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요. 우리나라는 중간관리자 팀장도 자기 부서의 부서당 원가를 계산할 줄 모릅니다. 이 부서의 원가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를 몰라요. 쓰고 있는 비용, 제 경비, 직원들의 인건비 총액을 나눴을 때 우리 부서의 인당 원가 또는 부서당 원가를 계산할 줄 모른다. 원가 분석을 못하니까. 우선 중간관리자들이 원가 회계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두 번째, 기회비용을 산출할 줄 모릅니다. 기회비용. 넓은 사무실을 쓰면 좋다고 해요. 그 원가가 많이 나간다는 생각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회비용의 문제를 생각할 줄 모릅니다. 우리 교육 담당자들도 교육의 비용을 계산할 때 직접 비용만 계산하죠. 강의장 임대료, 강사료, 교재 인쇄비. 그런데 교육생들이 3일 동안 교육에 오면 3일 동안 현업에서 8시간 동안 일을 안 하고 50명의 직원이 3일 동안 와서 교육받는다 그러면 그들이 생산해야 될 생산성을 포기하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다른 말로 포기소득이라고 부릅니다. 포기소득. 3일 동안 8시간씩 다 포기하고 현업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을 포기하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3일 동안 포기하고 와서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이 창출되는 이 직원들에게 그 기회비용이 창출되는 그 이상으로의 가치를 줄 수 있는가? 우리 교육의 내용이나 그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얻어갈 것들이 3일을 현업에서 일을 안 하고 뺀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가치가 창출되는가? 이걸 고민해봐야 돼요. 이 기회비용의 문제를 인식을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여기 지금 4시간, 5시간 와 계신데 여기다가 직접 낸 회비 비용, 오늘 참여하는데 낸 회비 비용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4시간, 5시간 참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하고 계셨어야 될 4시간, 5시간 일을 유보하고 포기하고 여기 와 계신 겁니다. 이 선택을 한 거예요.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포기소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곳에 인간은 정리될 수밖에 없죠. 공간적으로. 한 곳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선택을 포기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가치보다 내가 선택한 이 공간에서의 선택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육이 똑같은 거예요. 3일 동안 교육을 하면 그 3일 동안 교육이 창출한 기회비용과 우리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치가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좋은 내용을, 좋은 강사를 또 교육 중에 많은 걸 실제로 얻어갈 수 있게 현업에 필요한 것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만큼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돼요. 이 기회비용 문제 때문에. 교육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과 책임이 더 큽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직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이 기회비용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이게 다 원가 회계교육 안에 들어갑니다. 원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기회비용을 산출할 줄 알아야 되며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 중간관리자 직원들 기회비용에 대한 마인드가 왜 부족하냐? 기회비용이냐?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면 또 다른 선택에서 포기된 가치가 선택하는 것보다 크냐 작냐를 따져야 돼요. 적어도 선택한 것의 가치가 커야 됩니다. 포기한 것보다. 포기한 선택보다. 그게 올바른 선택이에요. 이 원가 회계 교육을 전 직원 시켜야 돼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필수로 가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 유가하고 환율은 계속 불안해서 왔다 갔다 춤을 추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응해서 움직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중간에 낀 나라들. 유가가 올라가도 걱정, 내려가도 걱정. 환율이 올라가도 걱정, 내려가도 걱정인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수출만 하는 나라는 자기네 돈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가면 박수를 치겠죠. 그러나 우리는 수출하려면 수입돼 그 원자재가 자기네에서 공급되는 나라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수입을 해서 원자재 부품을 사와야 돼요. 조립하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예요. 양쪽 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환율 고민을 하는 거고 유가는 세계 시장을 놓고 수출을 하는 나라다 보니 세계 시장의 소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유가로 판단하는 유가로 그 유가의 기준이 70 정도를 놓고 볼 때 꼭 미치면 세계 소비 시장의 수요가 떨어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수출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어렵겠구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데이터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런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려면 유가나 환율 불안에 대처하려면 원가 회계 교육은 이제 필수로 가야 돼요. 필수로. 원가 절감을 그러니까 이면지 쓰고 점심 때 소등하는 이런 이벤트가 아니라 직원들이 원가를 분석해서 인당 원가, 그 다음에 부서당 원가 이런 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가 뭐 많은 시도를 해보니까 이 뭐 30여 년간 HRD 컨설팅을 하고 진단하면서 엄청난 저희가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해봤는데 이런 것도 해봤어요. 부서 직원들 인당 경비 그걸 부서별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인당 경비니까 한 사람당 경비죠. 한 사람당 경비 이거하고 직무 몰입도를 같이 매칭시키고 직무 교육의 정도를 부서별 직무 교육의 정도와 직원 1인당 경비를 비교해보면 직무 교육을 많이 받는 부서일수록 잘하고 많이 참여하는 부서일수록 인당 경비가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무 교육을 많이 하면 직무 몰입도가 높아져요. 직무 몰입도가 높아지면 자기가 일을 할 때 쓸데없는 짓을 안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비용을 덜 만듭니다. 복사도 덜하게 되고요. 하다못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써야 될 여러 가지 물품이나 구매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구매를 전략적으로 구매를 하고 그러니까 인당 경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원가 회계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의 위안화 계속 말씀드렸죠. 위안화는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시진핑의 장기 집권 전략으로 보면 중국은 6위안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이 7위안 되는 건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이 계속 통제를 했어요. 위안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왜? 중국에는 이미 수출을 통해서 2조 달러가 수출 대금으로 받아온 달러가 2조 달러가 쌓여있고 중국에 국채, 미국의 주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주정부가 발행하는 공채,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공채를 2조 달러어치 갖고 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에는 달러가 4조가 와 있는 겁니다. 4조. 중국에 4조가 와 있으면 자 달러와 위안화의 가치에서 어디가 더 세질까요? 달러가 4조가 중국에 쌓여 있다면 달러와 위안화의 가치에서 어디가 더 세지겠습니까? 그냥 가만 놔둔다면 시장이 그대로 바뀐다면 위안화는 지금보다 3배 이상 올라가요. 동가치가. 근데 수출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수출을 하고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절하시켰어요. 계속해서. 위안화를. 근데 그게 지금 한계에 온 겁니다. 한계. 예, 본물 터지듯이 지금 이제 뚝이 터지듯이 터지고 있어요. 달러가 워낙 강세로 가다 보니까. 위안화 약세. 여기 제가 적을 때 7위안이었는데 벌써 7.22위안까지 갔어요. 오늘 일주일 만에. 엄청난 지금 추세고요. 그러면 중국은 이런 저성장세에 어떻게 나올까요? 수입은 방어적으로. 자기네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은 방어적으로, 수출은 공격적으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가장 무역 거래를 많이 하는 한국은 어떨까요? 첫 번째.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부분에는 수입이 방어적이니까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또 중국이 우리에게 수출, 즉 중국산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수출을 공격적으로 할 테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한국 경제는 그럼 뭐냐? 어떻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을 정치 경제적으로 겪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한미동맹이라고 현 정부는 내세웠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가장 많은 무역 거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흑자의 거의 상당 부분이 중국이에요. 무역 흑자에, 경상수지 흑자에. 중국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한국 경제는 이제 독자성을 확보하는 시점으로 가야 돼요. 독자 브랜드. 우리가 이제 K 컬처는 이미, 한류는 이미 독자 브랜드가 생겼는데 우리나라 상품들이 과연 지금 어마어마한 명품을 얘기하는 명품들 수준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나라 상품들이. 싸니까 유명해진 것이지, 진짜 품질이 좋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는 명품 물건이 우리나라 몇 개나 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물건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도 막 줄 서서 사는 그런 명품이 우리나라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될 시점이 와요. 이제 저가로 찍어내듯이 싼 가격으로 많이 파는 이거 시대는 이제 한국도 가고 있는 거예요. 품질로 경쟁해야 되고 이제 독자 브랜드로 가야 되고 명품을 만드는 나라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가보면 글로벌 마케팅 영업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삼성이 90년대에 이건희 회장이 이런 전 사장단을 모아놓고 했던 얘기 뭐만 빼고 다 바꿔라 하면서 내세웠던 게 세계화였습니다. 그거를 삼성인력개발이 지역 전문가 육성을 통해서 삼성의 세계화를 선도했어요. 삼성인력개발이 지역 전문가, 북미 전문가, 남미 전문가, 중동 전문가, 유럽 전문가, 유럽에서도 서유럽, 동유럽 전문가, 중국은 북, 중, 남으로 세 군데로 나눠서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고 아세안 이런 지역 전문가를 지난 10여 년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삼성인력개발의 지역 전문가 육성을 하고 있죠. 제 친구 같은 경우 서울대 서문과를 나온 친구예요. 스페인어과를 나온 친구가 삼성물산에 다니고 있을 때 중국 전문가로 어떻게 발탁이 된 중국어는 하나도 못하던 친구인데 3개월 만에 중국어를 해요. 이 친구가. 24시간 거의 중국어를 하게끔 가르친대요. 3개월 동안은 중국 현지 시장 가서 현지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리포트를 쓰고 그러고서 정식으로 상하이로 관련돼서 6개월 동안은 그 중국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시장 조사하고 현황 조사하는 1년 동안 육성이 돼서 이제 상하이 가서 7년을 근무했는데 중국의 최고 전문가예요. 삼성에서. 그런 식으로 지역 전문가를 육성을 해서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한 거죠. 여기 지금 이게 우리 지역 전문가 한 명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지역 전문가가 없이는 안 됩니다. 현지의 비즈니스 관행과 현지인들의 문화와 현지의 각종 법, 제도, 규제까지 꿰고 있는 현지 전문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언어는 당연한 거고. 이게 이제 글로벌 영업력 강화죠. 자, 이제 아세안은 좀 회복세입니다. 완만한 회복세. 아세안 경제. 여기 이제 아세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 인도네시아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세계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 나라.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말레이시아 지금까지 북한 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말레이시아하고 교류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말레이시아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의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중국 못지않는 크기로 보면. 그래서 이제 아세안 쪽으로 우리나라가 가는 거. 이 아세안의 이제 경쟁력이나 마케팅 강화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글로벌 거시 환경을 쭉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두 번째 이제 국내 정치, 경제, 사회 환경입니다. 우리나라 국내는 근로제도가 변화했어요. 근로제도. 현 정부는 뭐 52시간을 주당 52시간 제도는 뭐 폐지하면 만에 뭐 아니면 뭐 월 단위로 합산해서 계산할 수 있게 열어주겠네 아니면 뭐 분분하지만 아직은 뭐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주 52시간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이 유연근무제 특히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시차 출퇴근제나 유연근무제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2022년도는 현재 9,160원, 아직 내년도 임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9,160원이고 여기서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현 정도에 보면은 월로 1,191만 원, 주당 40시간에 유급휴일 8시간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자, 이런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나타난 현상은 합숙교육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합숙을 하면 합숙에서 잠 8시간도 교육이 끝난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 교육 시작할 때까지의 5, 6시간도 다 근무 시간으로 잡힌 판례가 있어요. 모 대기업의 신입사원이 30일 동안 합숙교육을 받은 거를 가지고 그걸 근무 시간으로 걸었는데 승소했어요. 사실은 자는 건데 자는 건 집에서도 자고 다 자는 건데 어떻든 연수원에서 잤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합숙교육은 이제 많은 논란거리가 있어요. 이게 다 근무 시간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저녁 때 자는 거는 120%, 20% 초과 인건비를 지불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6시 이후에 숙소에서 잔다 그러면 더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연수원 숙소에서 전달하고 합숙 교육은 아예 이제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야간 주말 집합교육은 당연히 퇴조고요. 야간 주말은 150%니까 인건비를 더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는 스위치 러닝 같은 거로 가요. 하이브리드 러닝이라고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스위치 하이브리드가 뭡니까? 반은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화상 교육으로, 반은 집합 교육으로. 그 집합도 출퇴근으로. 그러면 지방에 있는 직원들은, 지방 지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꼭 필수 교육이라는 강사가 활용돼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교통으로 접근하는데 1시간 내지 2시간 이내에 있는 장소에 강사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한다면. 합숙은 아예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러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코로나 상황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주 51시간제를 놓고 보면 이제 숙박교육 못하니까요. 합숙교육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출퇴근 교육을 하든지, 그리고 집합교육을 하더라도 아주 최소화해서 필요한 것만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하이브리드 러닝의 구조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앞부분, 비대면 화상 실시간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으로 하는 그 앞부분 교육은 이론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이 온라인 과정이나 이 비대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형성평가를 해야 됩니다. 온라인 과정만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집중을 합니까? 저만 해도 온라인 교육을 대학에서 경영교수로 하니까 매년 성희롱, 그 다음에 뭐 인권 관련 교육을 매년 받아야 되는데 약간 바꾼 교육 과정이에요. 똑같지는 않더라고 보면. 근데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요. 총 5시간인가 그래요. 온라인으로 틀어놓고 그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쓱 시간을 땡기잖아요. 이수율이 나중에 보면 다 들었는데 32%밖에 안 나와요. 이수 처리가 안 됩니다. 다시 결국 다 들어야 돼, 처음부터. 그리고 중간에 평가를 합니다. 1878년에 인권 관련해서 통과된 법은 그거 맞춰야 돼요. 못 맞추면 다시 또 돼요. 형성평가가 있으면요, 학습자는 확실히 몰입을 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고 수업 내용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질관리 차원에서 보면 형성평가를, 중간에 하는 평가를 형성평가라고 하죠. 봐야 됩니다. 또 마지막에 이수평가를 해야 돼요. 마지막에 끝날 때. 평가 관리를 통해서 온라인 과정은 관리를 해야 돼요. 실시간 화상 교육도 필요할 때 테스트를 해야 돼요. 스위치 러닝, 하이브리드 러닝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자, 코비드19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ESG 경영이 뒤에서도 나올 겁니다만, 조직환경에서 나오지만, ESG가 지금 나오고 있는 측면은 이전에 사회공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왜 ESG, CSR로 가다가, 사회공헌에서 CSR, 지속가능 경영으로 가다가 지금은 ESG로 컨셉이 많이 바뀌었고, 기존의 사회공헌 팀이나 지속가능 경영팀 정도가 아니라 지금 ESG는 전체 기업이 신경 써야 돼요. 경영의 하나의 큰 트렌드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 대기업, 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상생을 하고 소상공인하고 연계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ESG, 직원들의 ESG 활동 시간에 포함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다음 부동산 등 사회환급화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이 사회환급화가 커진다는 건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저소득층이 있고 중간에 중산층이 있고 고소득층이 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중산층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중산층은 한꺼번에 저소득층으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경제력에 따라서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중간층부터 저소득층까지가 굉장히 정교하게 쪼개져요. 시장이 세분화됩니다. 우리가 이제 프라이스 팔리시, 상품의 가격 정책을 정할 때, 프라이스 팔리시를 정할 때 고가 정책으로 갈 거냐, 중가 정책으로 갈 거냐, 저가 정책으로 갈 거냐, 굉장히 전략이 다르죠. 거기에 하나 나온 게 뭐예요? 중저가입니다.
그럼 중저가라는 개념이 왜 나왔느냐? 중산층에서 저소득층 사이의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저가 시장이 크죠. 실제로 저가 시장보다 중저가 시장이 훨씬 큽니다. 시장으로 따지면. 근데 그 중저가는 한 개념이지만 실제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도예요. 지금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만들어놓은 물건을 대량으로 유통시키고 판매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이거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이제는 영업은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파는 것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세일즈가 상품이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컨설팅하는 것이라는 쪽으로 이 컨셉을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돼요. 영업교육은 이제 상품 파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컨설팅하는 것이라는 쪽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켜야 돼요. 영업교육 쪽으로. 그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서 쳐가봐야 될 시점에 가 있어요. 왜? 시장이 그만큼 정교하게 쪼개지고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같은 가격으로 가치를 따져요. 이제는 비교를 하고 가격 비교를 하고 가격 비교 사이트가 워낙에 많으니까 뭐 물건마다 없는 데가 없고. 그럼 가성비라는 걸 따지는데 그 가성비의 개념이 뭡니까? 가격은 낮으면서도 품질이 좋은 거, 만족도가 높을 만한 거. 근데 그 만족도의 상당 부분은 뭐예요? 그 제품의 기능도 있지만 그 제품이 보여주는 기능을 내가 구매함으로써 얻는 가치. 자, 예를 들어서 정수기가 있어요. 정수기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정수기라는 물건을 어떻게든지 갖다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정수기 시장 보세요. 어마어마한 모델들이 광고를 하고 있어요. BTS부터 시작해서 유재석까지. 이 정수기 광고 모델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정수기 시장이 물건이라는 상품을 파는 경쟁 시장인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제 그 정수기 코디네이터들은 이제 가치 컨설턴트로 전환되지 않으면 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가치? 웰빙이라는 밸류를 파는 사람이에요. 웰빙이라는 밸류를 갖고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 그래서 코디네이터 교육 때 통수까지 가르치는. 예, 집안의 코디네이터들은 계속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에 그거 바꿔주잖아요. 예, 헤드 같은 거 바꿔주는데 그때 댁을 방문하나요? 정기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뭐 2개월이면 2개월 한 번씩 방문할 때 딱 거실로 들어갔는데 보면 거실에 소파부터 놓여져 있는 것들이 풍수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딱 들어가자마자 답답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워서 그거 조금만 바꿔줬는데 벌써 사람들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코디네이터 우리가 이 정수기를 쓰면서부터 우리 집이 싹 바뀌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좋은 물을 마셔서도 있지만 삶이 바뀌었다는 걸 어느 순간 느끼면 그 정수기라는 상품을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영업은 우리가 여기서 넘어가요. 가치를 파는 컨설턴트라고 하는 쪽으로.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많은 분야의 변화를 갖고 오는데 특히 이제 IoT, 인공지능, 3D 프린팅,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쭉 들어오고 특히 인공지능 기반 HR도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HR, 어널리틱스 또는 피플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걸로 데이터 기반으로 HR들이 인사관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축 중에 하나가 인디비주얼라이즈드 HR이에요. 인디비주얼라이즈드 HR.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지금까지 교육이나 인사는 어떤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해온 게 사실이에요. 제도적 장치를 두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개인 맞춤형 HR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 맞춤형 HR. 이미 이게 복리후생 관리에서는 카페테리아식 선택적 복리후생제를 통해서 마일리지 관리를 하면서 한 3,000개 정도의 옵션을 주고 그 중에 골라서 어느 거든지 메뉴를 골라서 쓰면 마일리지를 뭐 1년에 10,000점 정도 주고 3,000가지 메뉴 중에 골라서 쓸 수 있게 하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는 이미 오래전에 도입이 됐습니다. 선택적 복리후생제라고 하는 게 이 인디비주얼라이즈드 HR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인사관리가 전반적으로 교육까지 인디비주얼라이즈드 HR로 바뀌고 있어요. 개인의 맞춤형. 그래서 나온 개념이 한번 여기다 기록을 해주세요. 러닝 큐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러닝 큐레이션. 인디비주얼라이즈드 HR 안에는 M과 D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HR 뒤쪽으로 보면 러닝 큐레이션 개념이 나옵니다. 러닝 큐레이션. 러닝 큐레이션은 뭐냐? 큐레이터 그러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 기획을 하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해요. 관객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관객의 니즈에 맞게 미술품이라든지 박물관의 소장품을 전시하고 전시 운영하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때 거기서 쓰이던 큐레이터가 우리 지금 학습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때 러닝 큐레이션은 뭘까? 러닝 큐레이터로서의 교육 담당자는 누굴까? 직원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에 인디비주얼라이즈드 개인 맞춤형으로 매칭을 시켜주는 사람, 학습 소스를 매칭시켜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컨설팅을 한 프로젝트의 이름 안에 맞춤형 직무 교육체계 설계, 맞춤형 교육체계 수립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난 몇 년하고. 그럼 저희들은 뭐를 하게 됩니까? 개인의 니즈까지 찾아내서 그거를 세분화하고 소분화된 것들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제도도 만들어야 돼요. 인디비주얼라이즈 러닝 큐레이션 이런 개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베이비 부모가 대규모 퇴직을 2022년인 올해까지 이제 대규모 퇴직자가 베이비 부모 500만 가까이가 올해까지 퇴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사람이 한 300만 정도 이제 남아 있는데, 베이비 부모가 대규모 퇴직하면서 결국은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현재 우리 조직은 어떤 사업장의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40대가 넘어간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이나 각종 사이트 같은데. 그러니까 고령화가 돼 있어요. 우리 조직도 고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직무 전환 설계를 해야 됩니다. 고령자한테 맞는 직무들을 설계해서 개발하고 그들이 노하우나 경력을 가지고 체력은 딸리고 근력은 딸리지만 경력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직무들을 많이 개발해 줘야 돼요. 제가 직무 개발 프로젝트만, 이 고령자를 위한 직무 개발 프로젝트만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직무 전환시킬지를 한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퇴직자 예비교육, 퇴직자 예비교육, 제2인생 설계라고 하는 퇴직자 예비교육. 공무원이나 대기업 출신들이 퇴직해서 나오면 거의 속수무책입니다. 거의 속수무책이에요. 이 대기업 퇴직자들 앞으로 입을 그냥 하마 같은 입을 벌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먹힙니다. 다. 첫 번째 식당. 내가 대기업에서 컴퓨터를 1,000억을 판 사람이야. 뭐 득이양양하게 퇴직 딱 하고 나와서 식당을 딱 개업했는데 인사도 할 줄 모르는 거죠. 주인이 인사도 안 하는 식당에 가고 싶습니까? 재수없다 그러지? 거기 왔다 가는 사람들이 다. 요즘엔 다 올리잖아요. 그 평가도 다 올리고. 좋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대기업에서 을이 아니라 갑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창업을 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하려면 적어도 2년 정도 아주 뼈 빠지게 현장에 가서 경험을 하고 주방에 가서 이거 식기를 닦고 서빙하는 일을 하면서 혼도 나고 망신도 당하고 그러면서 몸으로 체득해서 서비스를 배우지 않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멋있게 한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교육은 세계적으로 퇴직하기 전 1년 내지 2년 전부터 퇴직교육을 해야 돼요. 왜? 남아있는 직원들, 나도 퇴직할 때 저렇게 되겠구나. 그 남아있는 직원들의 사기 충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퇴직자 교육이라고 하는데. 자, 세 번째 조직환경입니다. 조직환경의 첫 번째는 ESG 경영, 앞에서 말씀드렸죠. ESG 경영. 환경, 인바이러먼트, 환경. S, 소셜, 사회적 책임. G, 거버넌스, 지역이나 국가 사회와 협력하는 것. 이 세 가지 개념이 지금 ESG 안에 들어있죠. 이게 기존의 지속가능 경영이나 사회공헌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환경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이런 지역의 환경뿐만 아니라 국가 환경, 바다 환경, 그리고 인류의 환경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나 비즈니스가 그런 거 신경을 써줘야 되고, 소셜, 우리 지역사회, 우리 기업이 털을 두고 있는 지역사회, 그 다음에 국가사회, 인류사회, 국제사회까지 같이 연계가 돼서 그 연결 협력관계를 갖춰주지 않으면 안 되고,
거버넌스는 정부, 지방정부든 주정부든 우리 국가든 국가정부든 협력을 해야 되고 해외 정부들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ESG가 이제 핵심이죠, 이 안에. 자, ESG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상품, 비즈니스의 행태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이고 사회 책임을 다하는 투명 경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지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ESG 경영교육 안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경영자 교육과 중앙관리자 교육 안에 ESG가 단위 모듈 정도로도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별도 과정으로 개발돼야 돼요. ESG. 직원들의 경우에는 ESG 기반으로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쪽. 그러니까 백날 몇 명만 떠들어가지고 ESG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전 직원이 마인드까지 다 바꾸지 않으면 이 ESG는 지수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ESG 경영 지수로 저희가 보면 전 직원까지. 그러니까 조직 혁신까지 가야 돼요. 조직 인원까지. 자,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고 시차 출퇴근제가 이루어지면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직원이 안 보이는 이 눈앞에 안 보이는 사무실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일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시 성과 관리를 해요. 이 중간관리자들의 수시 성과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그러니까 한 사무실에서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퇴근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제 서로 다른 출퇴근 시간에 서로 다른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심지어 재택근무도 하고 비대면 근무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중간관리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수시 성과 관리입니다. 성과 관리를 이제 떨어져 있지만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역량, 회의를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소통 문제뿐 비대면 소통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넣지 않았는데 협업 툴. 지금 슬랙 같은 거를 저도 슬랙을 많이 씁니다만 슬랙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마치 한 사무실의 공간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협업 툴 같은 거. 이 협업 툴은 쓰지만 그걸 못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교육시켜요. 기능이든 뭐든 알려야 돼요. 자, MZ세대의 수가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M세대가 아니라 Z세대의 수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전체로 치면 조직 구성원의 약 90%가 넘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든 기성세대와 이게 세대 간 갈등을 겪으면서 이 MZ세대 입장에서 볼 때 꼰대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거죠. 꼰대 문화가 판을 치고 있고. 갑질 문화도 있지만 꼰대 문화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타파할 거냐가 또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리고 세대 간에 어떻게 이해할 건가. MZ세대에는 현실입니다. 현상이고. 그러면 기성세대 입장에서 볼 때 그걸 알아야 돼요. MZ세대의 특성은. MZ세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주장이 명확하고 평가와 인정을 매우 중요한 사람. 그래서 인사제도를 다시 보는 지금 시대예요. 우리 인사평가제도가 공정할까? 그러니까 앞에 승진에서 누락된 선배가 있어서 중간관리자가 그 누락된 사람을 승진시키려고 점수를 주면 지금 열심히 일한 MZ세대들은 어마어마한 불만을 받는 상황. 이전에는 다 영인이 됐던 거지만 이제 영인이 되지 않습니다. 평가제에 대한 공정성을 따질 수밖에 없고 감성 터치, 경험을 매우 중시해요. 지금 여기 맨 밑에 제가 직원 경험 중시라는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EX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올 봄에 엑스포에서 우리 이 HRD 컨퍼런스에서 이걸 발표했어요.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발표했었습니다. 직업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따지는 이 시점에 경험을 중시해요. 회계라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개인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 소통, 꼰대 문화 타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HRD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서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부서 간 화합, 직군 간 통합. 그럼 이거는 HRD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외야에 있는 직원과 본사에 있는 직원 사이에 일주일 정도, 3일 정도 교환 근무를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본사에 있는 직원이 현장 영업지점에 나가서 근무하고 영업지점에 있는 직원들이 본사 들어와서 근무하는 이런 방식의 직군 간 상호 교환, 교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직군 간 통합 오프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이게 마케팅 부서는 당연히 써야 돼요. 경영 관련 부서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고객 행동을 분석해서 고객 패턴에 맞는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상품 믹싱 전략을, 마케팅 믹싱 전략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마케팅 부서만이 아니라 이제 점점 일반 부서들까지 다 확산되고 있어요. 빅데이터 관련.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거, 과거에 SPSS는 뭐 학술 논문을 쓰고 연구하는 사람만 알아야 됐다 그랬지만 R은 이제 다 알아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R. 그 무료 소스이기도 하고요. R은 여러 가지 책도 있고 지금 빅데이터 분석하는 R은 오히려 SPSS보다도 훨씬 중요한 툴로 강조되고 있어요. R이라고 하는 거 기록해놓으세요. R. 네. R이라는 툴이 과거의 통계 프로그램인 SPSS를 대체해서 빅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이죠. 가르치는 것도 많고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동영상. 자, 직원 경험 중심. 직원들이 신입사원부터 퇴직할 때까지 각 꼭지마다 아주 경험을 좋은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직원이 신입사원이 딱 입사하면 지금 어떤 회사들은 신입사원 7종 패키지, 신입사원이 직무나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딱 아주 이쁜 상자에 직원 신입사원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물품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것들을 한 세트로 만들어서 딱 주는 거고요. 신입사원이 합격을 하면 그 집으로 부모님한테 땡큐 메일을 보내드리고 선물을 보내드리고 꽃다발하고 같이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입사원의 시점에서부터 벌써 굉장히 큰 긍정 경험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무하는 중에 승진했을 때 교육받으러 갈 때 갔다 왔을 때 교육도 하나의 익스피리언스로 보는 거예요. 승진했을 때, 이동했을 때 우리는 이동해서 가면 전부 사진을 두고 너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한 일주일, 보름, 길게는 몇 달 동안 굉장히 기존 부서 직원들한테 시달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내가 이 근무 부서를 이동해서 갔더니 직무 이동으로 갔더니 그 이동한 부서의 직원들이 환대를 해주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그 직원들이 계속 어떤 응원을 해주고 이런 경험을 쌓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반대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적대심을 갖게 돼요. 서로 적대심.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직문화에서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라는 이걸 설계를 해야 돼요. 직원 경험 설계라고 해서. 네, 이거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진단도 있고요. 직원 경험 설계 진단도 있고 퇴직할 때까지. 자, 오늘 이 세 가지로 크게 경영학년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에 HRD의 이슈 내지 우리가 HRD 쪽에서 신경 써야 될 포인트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시 13분인데 2시 20분까지 잠깐 7분 동안 브레이크를 갖고요. 2시 20분부터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들을 활용해서 교육체계 수립하는 과정까지 프로세스를 한번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까지 잠깐 쉬겠습니다. 네, 그러면 환경변화 관점 및 교육체계 수립으로 들어가서 먼저 외부환경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또 조직환경 변화 또 이런 것들에 따른 전략적 이슈나 임직원의 교육학습 요구 반영 등과 관련된 워크시트를 먼저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반영할 건지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1번부터 7번까지는 저희가 교육체계를 수립하거나 또는 교육체계를 개편할 때 쓰는 방법론이에요. 그 쓸 때 모든 툴을 다 갖고 온 건 아니지만 주로 쓰는 툴들을 오늘 가져왔고 그 앞에서 경영학경 변화를 봤던 것들을 여기다가 어떻게 녹여내면서 연결할 건지 하는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 외부 환경, 앞에서 말씀드린 글로벌 도시 환경이나 국내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이나 이런 것들 중에 여기 이제 글로벌 거시 환경이 있었고 국내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이 있었어요. 자, 이 중에 우리나라 이런 국내외 변화들 중에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 변화 요인을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한 3개 정도씩 뽑아서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적고 국내 정치, 경제, 사회 환경에서도 좀 3가지 정도 적어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HRD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서 대응 방안을 여기다가 적어보면 뭐 교육과정 개설을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중간과정자 팀장 교육과정에 모듈로 개발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HRD 대응 방안을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죠. 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글로벌 거시 환경에서는 제가 해외 외국의 경제, 세계 경제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유가와 환율의 불안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때 우리가 이제 좀 본질 비즈니스의 핵심에 초점을 둔 교육을 해야 된다. 또는 원가 회계 교육 같은 거를 필수적으로 이런 원가나 환율 불안에 따라서 계속 요동치는 환경만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근본적인 비즈니스와 원가 회계 교육을 통한 대응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이런 교육을 필수화해야 된다. 또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거나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이슈다라고 말씀드렸고, 국내 정치, 경제, 사회 환경에서는 이 근로제도 변화에 따라서 이제 학습 교육은 어려워요. 매우 강력한 선택 집중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러닝을 말씀드렸어요. 스위치 러닝 또는 하이브리드 러닝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사회 양극화에 따른 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협력하는 거, 사회공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컨설팅하는 것이다 쪽으로 가야 된다. 인디비주얼라이즈드 HR에서는 제가 런닝 큐레이션을 말씀드렸고, 베이비 부모를 포함한 퇴직자 준비 교육, 퇴직자 교육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조직환경까지 쭉 가서 ESG 경영, 또 중간관리자의 수시 성과 관리, 세대 간 소통화, 꼰대문화 타파 같은 거, 직군간 부서간 협력, 빅데이터 기반의 행동, 패턴 예측, 또 직원 경험을 중시하는 쪽으로 EX라고 그러죠. 익스피리언스,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강조하는 그런 환경.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환경 변화 중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변화 포인트에서 우리 회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우리가 속한 조직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변화 포인트를 한 세 가지 정도만 여기다 적어주시고, 키워드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옆에다가 HR에 대응 방안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는 평소에 이런 환경 변화를 쭉 포스트잇 같은 거로 붙여나가다가 이 시트 같은 데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HRD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 가능하지만, 평상시 이런 거시환경 변화부터 국내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그 다음에 조직 환경 변화까지 변화되는 것들을 평상시 포스트잇으로 생각날 때마다, 캐치될 때마다 포스트잇에 적어서 요거를 여러분 책상 옆이나 어디 일정한 공간에 붙여놓은 반전지 같은 데다 붙여나가는 거죠. 네. 그러고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 포인트 정리된 것과 그거에 따른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 뒤에 가면 교육체계 수립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영자의 파트너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약했던 겁니다. 이런 경영환경 변화 같은 것들을 사실은 놓치고 있거나 소홀히 생각하거나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나 HRD가 뭘 이런 것까지 하냐고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런 것들 관심을 갖고 평상시 신경을 쓰고 정리를 해서 기록해 뒀다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사점을 뽑는 작업, 이런 워크시트 같은 데다 정리를 해주면 굉장히 좋겠다는 거예요. 자, 필요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경영진 인터뷰 같은 거 할 수도 있죠. 교육 담당자가 어떻게 사장님, 부사장님, 전무님 직접 가서 다이렉트로 인터뷰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외부의 강사 처분하듯이 저 같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인터뷰 일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진 인터뷰, 요구사항 파악을 위해서 경영진 인터뷰 같은 거 1년에 한 번 정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부장들 쪽 다, 비즈니스 본부장들 다 만나보게 하면요, 많은 걸 얻어내요. 경영진이 무엇을 교육에게 요구하는지, HR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많은 걸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큰 돈 안 들이고 전문가들을 인터뷰어로 활용을 해서 인터뷰어 정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담당자로 하시면 돼요. 경영진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뭔지 정확히 해치는 이런 환경 변화 분석도 하지만 경영진의 인터뷰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가지 정도씩 여기 오늘 들은 것 중에 또는 생각나는 게 있다면, 글로벌 거시 환경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국내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서 신경 써야 될 거 세 가지 정도, 거기에 따른 HRD 대응 방안. 자, 두 번째는 이제 조직 환경과 기타 내부 환경이에요. 조직 환경에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내부 환경상에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여기 이슈를 적습니다. 조직 환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ESG부터 시작을 해서 퇴직 예정자 교육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조직 환경 변화에서 생기는 뭐 꼰대 문화 문제 이런 것들 다 여기다가 적어주시고 HRD 대응 방안을 같이 적어봅니다.
평상시 이제 이런 거를 교육 담당자들끼리 HRD 담당하시는 분들 혹시 여기서 인재원 같은 데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인재원에 근무하는 관련 담당자들 한 5분 정도만 모여도 포스트잇으로 이런 시트를 따라가면서 붙이면 많은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의 근거 자료로 사전에 환경 분석한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경영진 인터뷰한 내용을 사전에 활용을 하면 그 한 4시간, 5시간 교육 담당자가 오셔서 훨씬 더 풍성하게 많은 걸 뽑아낼 수 있죠. 교육체계를 개편하거나 교육체계를 수립할 때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저희가 교육체계 수립을 한다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교육체계 수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옆에 HRD 되는 방법까지. 여기는 이제 신규 과정 대설의 문제도 있고 기존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것들도 여기에 HRD 대응 방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까 원가 회계교육 필수화해야 된다. ESG 경영 교육해야 된다. 네. 꼰대문화 타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정으로 개발될 수도 있지만 기존 과정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서 보완돼야 되는지, 그럼 기존에 어떤 거를 빼고 어떤 거를 넣을 건지, 어떻게 넣을 건지, 몇 시간을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이 여기 HRD 대응 방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이슈들이 다 뽑혀져서 교육체계가 수립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정리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이슈들을 뽑아내면, 시사점을 뽑아내면 걔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구조화해서 교육체계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 가면 또 동문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신경을 쓰라고 좀 이런 툴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이제 경영학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 경영자적 관점에서 쳐다봐야 된다, 매니지먼트 파트너십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툴이 이 2x2, 2x2. 여러분들 이제 2x2, 3x3 이 매트릭스들을 많이 쓰는데 2x2는 X축과 Y축이 있는 거예요. 3x3도 X축, Y축이 있지만 2x2는 고와 높은 것과 낮은 거, 높은 것과 낮은 거, X축의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거. 3x3는 X축, Y축을 쓰지만 높은 거, 중간인 거, 낮은 거, 높은 거, 중간인 거, 낮은 거, 세 가지 차원씩 구분해서 세 가지 차원 곱하기 세 가지 차원 하니까 3x3가 됩니다. 9개 셀로. 요 2x2는 4개 셀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X축은 핵심 전략 변수 X, Y축 핵심 전략 변수 Y. 자, Y축, X축의 핵심 전략 변수를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쟁사하고 우리 회사의 이 포지션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업계에서 경쟁하는 회사들과 우리 회사의 포지션을 잡을 때 어떤 전략 변수를 집어넣어서 X축과 Y축에 넣어서 이 분포를 볼 것인가, 우리 회사의 포지션을 볼 것인가, 쓸 때 쓰는 툴이에요. 근데 그때 많이 쓰는 X축이 뭐냐? 시장 점유율. 혹시 메모를 하실 수 있으면 여기 메모를 해보세요. X축에 시장 점유율을 넣습니다. 시장 점유율. 자, 두 가지만 구분한다고 하면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거. 두 개로 구분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축. 시장 성장 가능성. Y축은 시장 성장 가능성.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거. 자, 중간도 있겠지만 이걸 나눠보면 4개의 셀이 나오고 이걸 3x3로 하면 9개 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장 점유율, 시장 성장 가능성. 해봤더니 우리 회사가 지금 여기에 딱 있어요. 우리 회사.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회사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같이 있는 회사가 경쟁사 중에 회사 3와 회사 4. 그 다음에 우리보다 핵심 전략 변수 X인 시장 점유율은 우리 회사하고 거의 똑같은데 성장 가능성이 우리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데가 회사 7. 회사 7. 두 개가 다 시장 점유율도 한 단계 위고 미래 성장 가능성도 한 단계 위인 회사들이 지금 회사 5, 6, 집단 C에 지금 있어요. 우리 회사보다 한 단계. 자, 그 다음에 회사 1, 2는 우리보다 시장 점유율도 한 단계 낮고 미래 성장 가능성도 한 단계 낮은 회사. 그럼 우리는 어느 쪽으로 전략적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 벤치마킹 포인트나 우리의 전략 포인트를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첫 번째,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죠. 요쪽 1의 방향으로 먼저 방향성을 가져볼 수도 있고 2의 방향으로도 가져볼 수 있어요. 시장 점유율도 높이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도 한 단계 점핑할 수 있는 방법. 현재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 한 단계 더 높이는 방법. 후자가 1번, 전자가 2번이에요. 자, 전략 방향을 1번으로 잡았을 때와 2번으로 잡았을 때 HRD는 어떤 것들을 포함해요?
자, 전략변화의 일은 뭐예요? 시장 점유율은 그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한 단계 높은 회사 칙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HRD에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HRD가 어떤 것들을 비즈니스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돼. 원가를 절감하는 교육을 시켜야 돼. 핵심 기술 개발을 도와줘야 돼. 유통 경로 다변화에 따른 해외 영업 전문가를 육성해야 돼. 자, 요거는 해외 영업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고 핵심 기술 개발은 R&D 교육에서 핵심 기술 인력들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쪽에 초점을 둬야 되고 이 원가 절감 교육은 전 직원 교육할 수도 있고 일부 중간 관리자 중심으로 먼저 해볼 수가 있고 성과 관리 교육 역시 중간 관리자 교육에 강화를 시켜야 돼요. HRD 대응 방안을 통해서 교육 과정이나 기존 교육 과정 개편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전략 변수를 우리가 어떤 시장으로 전략 포인트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도 한 단계 올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도 한 단계 올리려면 더 많은 걸 복잡하게 고민해야 돼요. 1번이 일단 현실적이니까 1번 쪽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쉬운 건 아니죠. 자, HRD 하는 분들이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석들을 해봐야 매니지먼트 파트너십의 역량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경영자가 볼 때, HRD 쪽에서 제법, 거의 내 마음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이런 투바이투 매트릭스를 많이 활용해야 돼요. 3x3 매트릭스. 전략 변수는 어떤 걸 두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 경쟁 구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의 포지션도 바뀌고요. 따라서 전략 포인트도 달라집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제대로 꼭 필요한 걸 가지고 전략적 분석을 했을 때 우리 대응, HR 대응 방안이 나옵니다. 전략적 시장 분석. 자, 이거는 또 다른 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현재와 미래를 놓고 볼 때 성장률을 10%로 볼 때와 평균 성장률을 20%로 볼 때 10%로 보면 이런 루틴한 성장을 하게 돼요. 요즘은 10%도 굉장히 큰 데이터인데 근데 2022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 갭을 더 성장률을 과감하게 20%로 올려서 보겠다. 뭐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10으로 볼 때와 20으로 볼 때. 성장률, 우리 회사의 성장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순위가 확 올라가. 우리 업계에서의 순위가 올라가는데 이때 10으로 갔을 때와 20으로 갈 때 생기는 이 갭을 어떻게 줄일 건가? 그 갭을 보완하기 위한 HRD 전략적 시사점을 찾아보는 분야를 기존 사업에서 강화해야 될 거, 신규 사업을 확대해야 될 부분, 기획관리 측면에서 강화해야 될 거, 영업 마케팅에서 강화해야 될 거. 예를 들어 그걸로 찾아보는 게 뭐예요? 아세안 시장을, 아세안 루트를 개발하는 거. 아세안 시장을 개척하는 게 예를 들어 나온 거예요. 영업 마케팅에서. 그 다음에 생산에서, 연구개발에서, 기타에서. 각 부문별로 필요한 HRD 시사점들을 찾아보는 저렇게 갔을 때, 저 갭이. 그러니까 보통의 예년 수준의 평균 성장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가파른 성장을 목표로 걸었을 때 그 갭을 줄여주기 위한 HRD 쪽의 전략적 시사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툴이에요. 우리가 이제 문제 그러면 세 가지를 꼽습니다. 문제. 보통 문제 그러면 제일 왼쪽에 있는 발생의 문제를 문제로 떠올리죠. 발생의 문제는 사건, 사고의 형태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렇게 있던 이 생수가 뚜껑이 열렸는데 제가 강의 중에 모르고 이렇게 강의하다 툭 쳐가지고 물이 떨어졌어요. 흘렸어요. 이런 것들은 이미 물이 흩어져서 쭉 이 카펫에 물이 적셔진 것을 보는 순간 이미 어떻게 돼요? 과거가 되는 거죠. 과거. 그래서 발생형 문제라고 부릅니다. 사건, 사고의 형태로 벌어진 문제. 이 발생형 문제는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찾아내서 특히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적 보완을 해야 됩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이 거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현업의 문제, 아까 프로그램 솔빙 말씀드렸는데 현업의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현업의 문제가 사건, 사고 형태로 이미 벌어진 문제면 적어도 HRD 하는 사람이면 그 근본적 원인이 뭔지를 캐치해야 돼요. 이게 현업에 있는 영업사원들의 마인드의 문제인 건지 어떤 인프라의 문제인 건지 제도적 장치의 문제인지 이걸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야지. 찾아내서 필요하면 인사부서로 토스할 거, 윤리경영실로 토스할 거,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에서 할 거 이거 구분해가지고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처리할 거는 인재의 관리를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찾아낸 문제 중에 원인 중에 문제 해결의 원인들을 나머지는 필요한 곳으로 보내줍니다. 이게 발생형 문제의 대처 방법입니다. 두 번째 탐색형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우리보다 더 나은 대상,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대상, 우리보다 우수한 곳, 비교를 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베스트한 곳과 비교해서 갭이 생긴 거예요. 거기와 우리를 비교했더니 갭이 나온 거죠. 그 갭을 문제로 인식하는 걸 탐색형 문제라고 합니다. 아직은 사건 사고 형태로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의 문제 발생 시점은 미래입니다. 미래. 탐색형 문제는 쟤는 과거, 발생형 문제는 과거. 이 탐색형 문제는 아직은 발생되지 않은 문제예요. 머리로만 탐색을 해서 나온 그 갭을 문제로 보는 겁니다. 갭을. 베스트한 것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러이러한 A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베스트한 곳에 가서 비교해 보니까 저기는 C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A라는 시스템보다 훨씬 선도적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A와 C 사이에 생긴 갭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발생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나 놔두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탐색형 문제는 우리보다 더 나은 대상을 찾아서 그 갭을 문제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찾는 문제 또는 잘해보고자 하는 문제 또는 탐색형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탐색형 문제의 핵심은 뭐냐? 갭을 미리 문제로 인식해서 그 갭을 줄여주면 어떤 효과가 나와요? 예방적 개선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발생형 문제의 사후적 보완과 이 탐색형 문제를 통한 예방적 개선 사이의 비용상의 차이가 10,000대 1 이상 나요. 저 발생형 문제는 발생이 된 후에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그걸 뿌리를 뽑는 데까지 만이라는 비용이 든다면 예방적 개선, 탐색형 문제는 비용이 1밖에 안 됩니다. 어디에 더 가치를 둬야 될 것 같아요? 탐색형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HR이라는 거. HR 하시는 분들이 신경 써야 될 발생형 문제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발생형 문제도 중요합니다. 현장의 현업에서 있는 프로그램 솔빙의 관점에서 보면 발생형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진 시스템 같은 데 눈을 떠서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과의 갭을 찾아내고 그 갭을 문제로 파악을 해서 미리 선진 시스템을 우리가 교육시킨다면 또 다른 미래의 발생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고 그게 예방적 개선 효과를 갖고 오는 이 큰 효과를 갖고 오는 거죠. 비용적으로, 가치적으로. 세 번째, 설정형 문제. 이거는 if입니다. 여러분 이거 메모라고 if 영어로 뭐뭐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교육과 인사관리가 전면 인공지능 기반으로 바뀐다면 뭐 이런 거예요. 바뀐다면 우리 업무는 HR 업무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인력을 관리한다면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의 인사나 교육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제가 IBM에 왓슨을 적용해서 IBM에 38만 명의 인사관리 교육관리를 하고 있는 걸 직접 가서 다 벤치마킹하고 봤는데요. 정말 눈이 돌아가죠. 그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을 병원에도 도입했지만 자기네가 그걸 개발한 회사니까 자기네 인사관리에 왓슨을 매칭을 시킨 거예요. 단 이전에 존재하는 수많은 인사 데이터, 빅데이터와 왓슨을 결합해서 인공지능 엔진을 결합해서 38만 명 전 세계 IBM 직원들의 인사와 교육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나의 직급과 직무를 딱 코드를 치고 들어가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직무, 업무 어떤 것들인지 다 리스트가 돼요.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업무들, 가야 될 경력개발 관점에서 볼 때 내가 가야 될 커리어 앵커 차원에서 볼 때 내가 가야 될 그 직무들, 업무 경험들은 어떤 게 있는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로테이션을 해야 될 앞으로 로테이션을 유의미하게 할 때 필요한 순위가 쭉 다 리스트로 나오게 되죠. 두 번째, 교육에 대해서도 내가 나의 코드만 딱 집어넣으면, 아이디 코드만 집어넣으면 나의 직급에 필요한 교육들이 어떤 건지 순위로 쫙 뜹니다. 교육을 클릭하면 과정명도 나오지만 이 교육에 대한 전 세계 IBM 직원들의 평가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가장 적합하고 나한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이 추천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그게 다 추천해요. 인사도 승진할 때 승진 대상자를 사람들이 모여서 뭐 찾아내고 평가한 결과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에 딱 이 사람을 집어넣으면 이 사람과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리퀘어먼트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점수화돼서 딱 쭉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의 팀장 자리가 비었어요. 우리 회사에. 마케팅 팀장 자리가 비면
마케팅 팀장에 가장 적격한 사람이 전사에서 1순위부터 20위까지 누군지가 다 나오고 그 사람의 인사 데이터의 점수가 옆에 다 떠요. 이게 HR 어널리티스, 피플 어널리티스. 이게 뭐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입니다. 자, 이렇게 바뀐다면 우리 인사 업무는 교육 업무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나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인사 담당자들은 인재개발은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설정의 문제라고 해요. 뭐뭐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전제가 가능성이 있는 전제를 깔면 깔수록 이 전제를 통해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을 갖게 됩니다. 현실성이 높은 순서대로 시나리오를 1, 2, 3으로 짜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경영교육과인데 가장 대표적인 교육 방법이 시뮬레이션 기법이에요. 경영교육과인데, 경영자 교육과인데 가장 좋은 교육 기법이 시뮬레이션 교육인데 그게 뭐냐면 경영형 변화들을 쭉 놓고 앞으로 벌어질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에 따라서 교육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시나리오 1의 환경이 도입됐다. 그럼 어떻게 할지. 이게 옛날에 어디서 나온 겁니까? 파일럿을 양성할 때. 비행사들한테 기상 접근 환경들을 주고 이 환경이 왔을 때 너는 어떻게 대처할 거야? 어떻게 대처할 거야? 그걸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그 기계장치 시뮬레이션에서 훈련을 시켜요. 시뮬레이터라고 그래요, 그걸. 이 축소된 비행 그 주 조정실, 그 기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를 시뮬레이터라고 해요. 그걸 갖고 훈련을 시켜서 조종사를 만드는 거예요. 경영자도 똑같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경영 능력을 키우고 대처 능력을 키우고 환경이 변화됐을 때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활용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설정의 문제도 적절한 전제를 깔고 우리가 그 전제에 따른 시나리오를 잘 짜낸다면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가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할 때 현업의 문제를 풀어준다고 할 때 발생의 문제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도입하지 않은 시스템 속에서 갭을 느끼고 그 갭을 미리 예방적으로 개선해서 정착시킨다면 그걸 교육시킨다면 우리는 훨씬 더 선도적인 기업이 됩니다. 설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 방침. 내년도 경영 방침이 11월쯤에 발표가 됩니다. 11월쯤 발표되는 경영 방침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잡듯이. 경영 방침이 나오면 그 경영 방침을 하나하나 갖다 놓고 아주 문구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문구 분석. 해서 거기서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해요. 한 5가지 정도. 경영 방침 하나를 놓고 5가지 정도. 회사의 경영 방침을 분석해요. 요걸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당장자들끼리 모여서 또는 인재개발을 해서 회사에 전사적으로 나온 경영 방침을 갖다 놓고 분석을 해요. 했더니 어떻게? 첫 번째, 글로벌 교육을 강화시켜요. 시작점. 두 번째, 중간 관리자에 대한 비즈니스 역량이나 원가의식 사업 마인드를 제고해요. 세 번째, 조직의 각 포지션 간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무 전문 교육에 중점 투자를 해요. 뭐 여기는 직무 전문 교육을 했지만 어떤 특정 교육이 있을 수 있죠. 영업 교육이 됐든 R&D 교육이 됐든 생산 교육이 됐든 여기 집중해야 돼요. 네 번째,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면화 교육을 해야 돼요. 경영 방침이 나오면 여기에 따른 우리 HRD 쪽 시사점을 뽑아보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쭉 다 어떻게 아까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HR 대응 방안처럼 시사점으로 다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뽑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경영 방침과 HRD 시사점을 뽑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진한테 인터뷰로 직원들한테 설문지로 조사를 해요. 우리가 보통 요구조사 그러면 직원들한테 하는 설문조사, 1년에 한 번 하는 설문조사를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체계 수립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앞단계 분석해야 될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경영 환경도 분석해서 시사점 뽑아야죠. 경영 방침도 분석해봐야죠. 현업의 문제점들도 파악을 해서 발생형 문제뿐만 아니라 탐색형 문제 같은 것까지도 고민을 해서 시사점을 얻어야죠. 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야죠. 인터뷰도 하고. 기존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새롭게 필요한, 현장에서 새롭게 필요한, 실무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뽑아야 돼요. 자, 이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오픈 퀘스천으로 자, 2023년도 이런 환경 변화에 비춰볼 때 앞으로 직무교육의 변화는 어떨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예상하십니까? 거기에 따른 필요한 직무교육을 2개만 추천해 주십시오. 직원들한테 설문지를 오픈 퀘스천으로 주면
그거 써줄 사람 몇 사람입니까? 오픈 퀘스천은 거의 쓰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직원한테 설문조사가 이 요구조사가 유의미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전에 키맨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설문지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키맨 대상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고민하는 것과 이슈가 뭔지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먼저 캐치를 하고 그걸 옵션으로 줄 수 있어야 돼요. 설문지에. 그래야 응답률이 높아져요. 신뢰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는 사전에 키맨들을 대한 인터뷰와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이슈와 내용을 가지고 설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오픈 퀘스천이 아니라 20개 가까운 옵션들을 주고 10개 정도 옵션들을 풍성하게 주니까 직원들의 응답률이 매우 높아지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경영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직접 인터뷰하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 외부 전문가들,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을 초빙해가지고 인터뷰어로 시간당 뭐 몇십만 원씩 주고 인터뷰어로 써서 그분들이 하루 정도 돌아다니면 CEO부터 한 3일만 돌아다녀도 그럼 100만 원 정도 한 50만 원씩 준다고 해도 15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가? 그래서 사장님부터 부사장님 그리고 그 본부장님들 쭉 다 한 3일 동안 인터뷰하고 해요. 1시간 정도 하면 되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경영진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경영진 요구 구성합니다. 다 뽑아냅니다. 자 이제 종합 분석 종합을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앞에서 뽑은 아까 HRD 환경 변화 거기에 따른 시사점 HRD 대응 방안 뽑아냈던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시트 앞에서 오면서 경영 방침 분석에서 나온 거 또 직원들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 경영진 인터뷰에서 나온 거 이런 거 저런 것들이 다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쫙쫙 수백 개 또는 50개 추리는 50개 정도 내년도 우리가 대응해야 될 HRD 이슈와 대응 방안이 쭉 다 떨어지게 돼요.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도와 긴급도와 실현 가능성을 체크하게 됩니다. 10점 만점. 중요도, 전략적 중요도는 뭐냐면 저 HRD 대응 방안을 우리가 실현할 때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건지 여부를 뭐 필요하면 상중하라고 하셔도 돼요. 상중하. H, M, L, 하이, 미들, 로 이 세 가지 지표로 해도 돼요. H, M, L이라는 영어를 쓰셔도 되고 우리말로 상중하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10점 만점으로 뭐 10점, 9점, 8점, 7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주셔도 돼요. 이렇게 각각 긴급도는 시간적으로 시급한 정도예요. 저거를 우리가 시행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매우 시급한 거, 왜 정도, 시급도.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이 HRD 대응 방안에서 아까 전직원 원가교육 필수화 뭐 이런 게 들어갔어요. 그럼 전직원 원가교육 필수화가 시간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지금 당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중간관리자 리더십 교육에 4시간 정도 모듈로 포함하는 건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은 실현 가능성의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대응 방안의 시사점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전직원 ESG 교육 실현 가능성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전직원이 아니라 임원들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중간관리자한테 한 3시간 정도 이런 거는 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동원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은 전직원보다는 쉬워진다고 봐요. 높다고 봐요. 이런 거. 그래서 점수 합계를 내서 지금 여기는 5점 만점으로 합계를 했으니까 15점 만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15점 만점으로 예시를 내서 10점 이상 나온 거. 그러니까 10점 만점으로 하면은 쟤네가 10점 만점으로 하면은 세 가지를 20점 이상 거예요. 합계가. 5점 만점으로 하면 15점이니까 그 15점 합계에서 10점 이상 나온 거를 체크합니다. 이렇게. 그 체크한 게 중점 과제가 됩니다. 체크한 게 중점 과제. 우리가 신경 써야 돼. 내년도에 신경 쓸 중점 과제. 여기가 지금 HRD 시사점 포인트 드리고 중요도 기능도 실현 가능성 체크하는 거고 요게 혼자서 하기 힘들면 여러 사람에서 평균을 내고 평균 수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평균 수치 4.5, 4.3 평균 냈더니 3.3 이렇게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합계가 일단 10점 넘는 것들을 중점 과제로 선정을 하고 이 중점 과제를 그룹핑을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중점 과제들을 이제 아까 한 100개를 나열한 시사점이 나온 것들이 1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요도 기능도 실현 가능성을 체크했더니 10점 이상 나온 중점 과제라고 볼만한 것들은 총 35개가 나왔다. 그럼 35개를 그대로 그냥 하나하나 가는 게 아니고 걔네를 그룹핑 어떤 전략적 방향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룹핑을 했더니 크게 보니까 성과관리 교육을 강화해야 돼. 중간관리 비즈니스 리더십을 강화시켜야 돼. 직무교육 중에 특히 직군 공통교육 같은 거를 강화해야 돼. 그러려면 또 사회강사를 별도로 또 육성을 해야 돼. 현업팀의 학습 조직화를 추진해야 돼. 초급사업의 조기 조직화를 추진해야 돼. 이런 게 이제 쭉 나왔다고 쳐봐야 돼. 내년도 우리가 인재 육성과 관련된 중점 추진 방향, 내지 교육 중점 추진 방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앞에서 보는 시사점 중에 중요도 기능도 시장 가능성이 10점 이상 된, 15점 만점에 10점 이상 된 것들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여러분들의 분석 보고서나 연간 교육계획 수립한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앞에 뭐 환경 분석하는 것도 있고 뭐 수업 분석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얘가 이렇게 중점 육성 방향이나 교육 체계로 보면 연결고리가 약합니다. 그 연결고리의 핵심이 뭐겠어요? 중요도, 긴급도, 실행 가능성을 체크해서 중점 과제를 1차로 뽑은 다음에 그 중점 과제를 그룹핑해서 육성 추진 방향, 중점 추진 방향을 잡고 그 중점 추진 방향에 그룹핑이 됐던 요소들이 이제 중점 추진 방향에 따른 전략 과제들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이 그 육성 방향에 따른 전략 과제가 돼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겁니다. 자,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예를 보면 지금 아까 직군 공통교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 교육체계. 새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직급이 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내강사를 양성해서 노하우가 직군 공통교육을 통해서 전수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의 비즈니스 리더십을 강화시킨다. 또 계층간 부서간 통합워크숍을 진행한다. 신입사원 조기전 역할을 한다. 조직 활성화 과정이나 여기에 이제 ESG가 들어갈 수도 있고, 예, 아까 원가 회계 교육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 넣기가 부담되면 직군 교육 중에 일부 직군의 공통교육으로, 직무 공통교육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앞에 나온 중점 육성 방향이 이 중점 육성 방향이 교육체계에 다 반영되게 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 이 현업조직의 학습조직과 같은 거는 교육체계에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죠. 이런 건 이제 별도로 COP 활성화, 학습동아리 활성화 차원에서 별도로 가지고 나머지는 교육체계에 다 반영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과정 신설로 들어갈 수도 있고 기존 과정에 대한 개편으로 갈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육성 로드맵이라고 해서 이제 경영직군 또는 마케팅 영업직군 또는 생산기술직군 이런 직군별로 직원들이 입사해서부터 저 고직급까지 임원 한 중노관리자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를 3단계 내지 4단계로 쪼갠다면 어떤 경로를 타고 어떤 학습 포인트들을 이수하면서 가야 되는지를 맵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건 아웃풋 이미지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웃풋 이미지. 여러분이 만약 영업교육만 전문으로 하는 분이다 그러면 영업교육 쪽에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업사원, 신입 영업사원부터 초급, 중급, 고급 영업사원들이 이 학습해 가야 될 포인트들을 연결해 놓은 학습 경로가 교육체계 전에 백본으로 있어야 돼요. 교육체계라는 게 겉표지면 그 교육체계 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그 교육체계 위에 또 다른 표지가 뭐예요? 연간교육계획이죠. 연간교육계획 밑에 교육체계가 있고 교육체계 밑에 이 육성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백본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 R&D 교육을 하는 사람은 R&D 이런 로드맵이 있어요. 훨씬 복잡한 거예요. R&D 쪽. 기술이 많기 때문에. 기초 공통으로 해야 될 기술부터 시작해서 각각 초급 단계, 중급, 고급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수해야 될 기술 경로들을 만들어가지고 연결해줘야 돼요. IT 기반의 벤처 회사다 보면 이쪽 이런 직군은 이런 걸 좀 참조하시면 되죠. 기술 직군에 이 로드맵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영 직군 같은 경우도 직군 공통으로 가야 될 거 맨 밑에 깔고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수해야 될 것들을 같이 그려주면서 로드맵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 직군별 육성 로드맵이 나오는 거죠. 이 육성별 로드맵이 백본으로 깔리고 그 위에 교육체계가 들어가요. 교육체계는 예를 들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무슨 개요, 기술위에 이렇게 공법 이렇게 있어요. 얘네를 묶어서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묶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게 백본인 거예요. 교육체계도 과정이 나오지만 이 육성 로드맵은 단계별로 반드시 육성해야 될 포인트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잘 또 그룹핑하면 또 다른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과정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전 과정과 이후 과정을 연결시키는 데도 이런 육성 로드맵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과정은 있는데 심화 과정이 없다든지 심화 과정은 있는데 전문 과정이
이런 육성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성 로드맵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 그럼 교육체계를 가지고 연간 교육계획을 또 짜는 건데, 연간 교육계획은 보시다시피 과정만부터 주요 교육 목표, 주요 내용, 방법, 강사, 대상, 총차수, 차수별 인원, 일정, 교육 장소, 교육 비용까지.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연간 교육 일정에. 과정별로. 저 표가 나와야 돼요. 저기 과정명이 쭉 나오고 그 옆으로. 내년도에 운영할 과정들이 쭉 저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셀로. 엑셀에 저기 다 채워줘야 되고. 얘를 월 단위로 한 사람은 월별 세부 계획이 나오게 돼요. 소팅을 갖다 월 중심으로. 일정을 월 중심으로 소팅을 해버리면 월별 이제 운영 체계가 나오게 됩니다. 월이 나오고 거기에 과정명이 나오고 과정 그 해당 월에 진행해야 될 과정과 차수 인원 비용까지 저기 다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교육도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교육의 효과를 알려서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마케팅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이 교육 전시회예요. 교육 박람회. 좀 큰 계열사가 있는 그룹사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교육 박람회 같은 것도 한번 11월 달쯤에 한번 개최를 한번 해보세요. 본사 1층 로비에서 지금 1년 동안 진행된 모든 교육과정의 교재, 그 교재가 나오게 된 수요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쫙 전시를 하는 그 직원들이 교육 중에 만들었던 아웃풋들 판넬로 만들었고 그거 다 전시하고 그리고 교육 중에 진행된 직원들이 박수 치면서 참여하고 좋아했던 거 이 비밀을 해서 동영상 한쪽 면에 틀어주고 일주일 동안 박람회를 하잖아요. 굉장히 큰 효과가 생깁니다. 사장님도 와서 보고요. 임원들이 다 와서 다 들여다보고요. 야, 니네가 이렇게 많은 줄 아는지 몰랐다. 교육 박람회 같은 것까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이 성과 관리, 교육도. 목표가 있으면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되죠. 여기에 보시는 핵심 데이터가 이거예요. 교육 투자율과 교육 인식률. 시간이 지금 제가 50분에 끝내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지금 3시입니다. 지금 바로 끝내야 되는데 이거 짧게 한 1분만 설명드릴게요. 교육 투자율은 우리가 매출액 대비 연간 교육 예산이에요. 매출액분의 교육 예산 곱하기 100. 요거는 다른 회사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교육 투자율은 비율이기 때문에. 큰 회사하고도 비교할 수 있고 우리 같은 업계에 있는 기업끼리도 비교할 수 있고. 교육 인식은 뭐냐? 총 노동시간. 우리 회사 이 근로자 1인당 총 근로시간 분의 평균 교육시간. 1인당 교육시간. 자,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주 5일 근무를 하니까 총 근로시간이 2080시간이다. 연간. 한 근로자에. 2080시간이면 2080분에 우리 회사는 직원 1인당 평균 80시간을 교육한다. 그럼 2080분에 80 하면 곱하기 100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한 4% 정도 나와요. 3.8, 4%. 저 교육 투자율은 대기업이 0.5%, 그 기준을 한번 써보세요. 0.5%. 교육 인식률은 4 내지 5%. 그 얘기는 뭐냐면 총 노동시간에서 교육시간이 차지하는 1인당 교육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4 내지 5%라는 뜻입니다. 교육 투자율은 총 매출액에서 교육 예산에 쓰는 비중이 0.4에서 0.5. 이게 우수기업들의 기준이에요. 자, 1인당 교육비. 이거는 대중은 없는데 최소 1인당 100만 원 이상. 최소 기준이 100만 원. 한 300만 원 정도 되면 양호하다고 해요. 1인당. 교육 담당 1인당 직원 수. 우리가 왜 선진국 그러면 국민 몇 명당 의사가 몇 명이고 변호사 몇 명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거는 180에서 220명. 그래야 직무교육, 리더십교육 이런 것들을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당 1명. 그러면 1000명이 있는 회사는 5명. 근데 우리는 어때요? 1000명이 있는 회사에 1명. 반명. 인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0.5명. 그러면 1명이면 이런 기준에 미쳐볼 때 5분의 1 정도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똥살 쫓아야 돼. 1명에 1년간 교육 다 하려고 하면 연수원 갔다 어디 갔다 차로 물건 싣고 강사에 올라가고 강사 태우다 나르고 뭐 오만 짓을 다 해야 돼 혼자서. 그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매니지먼트 파트너십이 되겠습니까? 프로그램 소빙 같은 건 다 남의 얘기가 되는 거죠. 운영하기도 바쁜데 5명 정도 돼야 매니지먼트 파트너십, 프로그램 소빙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80명에서 220명 직원 180명, 220명당 1명. 교육 연인원 기준 꼭 적어놓으세요. 연인원 기준 요즘에는
8시간. 8시간을 한 명으로 봅니다. 교육 8시간. 그러면 3일짜리 24시간 교육을 했다 그러면 연인은 3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데이터에, 보고서에 보면. 교육 연인은 22,000명, 우리 집은 4,000명. 즉, 횟수로 치니까 뭐 4.5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평균. 연인은 22,000명, 4,000명이니까. 그 연인은 22,000명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하루짜리 교육도 1명, 3일짜리 교육도 1명, 일주일짜리 교육도 1명, 심지어 6개월 장기 과정도 1명이야. 이 교육 연인원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8시간을 1명으로 보는 거예요. 8시간 교육을 1명으로. 그럼 혼자서 한 사람이 3일을 하면 연인원 3명으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중요하냐? 연인원과 우리 회사 직원 수를 나누면 뭐 5.5, 4.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5.5는 뭐냐면 5.5일을 교육한다는 뜻이에요. 8시간이 1일이니까. 우리는 연간 5.5일을 교육한다, 직원한테.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관리가 돼요. 총 급여 대비 교육비 비율 4내지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점 제가 좀 말씀드려서 이렇게 목표치와 또는 이런 기준치와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거둔 성과치를 비교해서 목표 관리도 HR 입장에서 목표 관리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HR에서는 단순한 교육 운영 부서가 아니에요. 경영 전략을 실현하는 전방 부서입니다. 현업 문제를 해결하는 현업 부서예요. 경영환경, 조직환경, 임직원 요구를 수렴해서 교육 체계를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매니지먼트 파트너십과 프로그램 솔딩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